자, 이제부터 EBS 수능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화학 1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6쪽 보시면은요, 자, 1강 화학의 언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수능 특강을 통해서 수능을 준비를 할 건데, 특히나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EBS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은 첫 번째 시작 글자부터 끝나는 글자까지 꼭 한 번은 정독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러면서도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보는 이 수능 특강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될 수능 완성의 그 전체 내용에서 70%의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다뤄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강 화학의 언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화학의 언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루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화학의 언어의 가장 첫 번째, 화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화학에서 쓰는 다양한 입자들의 종류들을 살펴볼 거고요. 종류들을 살펴볼 거고, 더 나아가서 입자를 세는 단위, 입자를 세는 단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몰이라고 하는 단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을 화학식으로 적어놓은 식,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양적 관계를 따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화학의 언어가 우리가 이제 화학 교재에서는 이제 전체 4개의 큰 단원 중에서 1단원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화학의 언어 부분에서 보통은 문제가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거, 그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인류 문명과 화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불의 발견과 이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불의 발견과 이용. 자, 도대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말 그대로 불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거죠? 자연에서 우리가 불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번개가 친다거나 또는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그 자연적으로 생성된 불들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아니면은 뭐 바람이 분다든가 이러다 바람이 분다거나 그러면은 나무끼리 서로 마찰되다가 스스로 이제 불이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인류가 최초의 불을 얻어내기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인류가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에서 얻어낸 불뿐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인류 스스로도 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마찰되면서 불이 나타나고 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나무를 마찰해보지. 열심히 나무를 비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 생기고 그러다가 불을 얻어내고, 또는 돌멩이를 둘을 탁탁 충돌시켰더니 불꽃이 있는 것을 보고 저것으로 가지고 한번 불을 얻어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도 최초의 인공적으로 불을 얻어내기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불을 얻어낸 다음에 어디에 이용을 했냐 이거죠. 어디에 이용을 했냐.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첫 번째 불의 발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불의 이용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인류의 건강 증진? 이건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불을 사용하면서 음식들을 익혀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그냥 날 것 같은 것들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말려서 먹던 그런 단순한 식습관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익혀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익혀 먹어서 식습관이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음식에 있던 세균 같은 것들도 결과적으로 살균하는 과정들이 이 불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라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건강이 증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네요. 생활 방식의 변화. 근데 생활 방식의 변화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토기 제작 같은 게 있습니다. 토기 제작. 그러니까 흙을 빚은 다음에 불로 구워내면은 딱딱한 그릇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항아리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을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전에는 비위생적으로 그냥 음식을 들고 먹는다거나 땅에 놓거나 이랬을 텐데 그릇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음식물들을 담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식생활 이런 여러 가지 생활 방식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을 거고 더 나아간다면은 이런 토기 제작을 통해서 건강 증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서부터 위험을 보호한다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불의 발견과 이용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세 번째, 바로 금속 재련 때문입니다. 금속의 재련. 자, 여기서 재련이라고 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서 금속은요 대부분 광물의 형태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멩이와 같은 형태로 얻어지게 되거든요. 즉 우리 주변에 있는 금속들은 다른 원소들 또는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해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화합물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서는 돌멩이와 같은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광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광물로부터 금속을 얻어내는 방법, 그 금속을 얻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재련의 가장 기본적인 예가 바로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낼 때 용광로내에서 철광석을 녹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광물 같은 것들을 높은 열을 가해가지고 녹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아마도 우리가 금속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의 발견과 이용을 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불을 통해서 우리가 금속을 재련할 수 있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배경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직접적으로 문제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그 중간쯤에 보시면 철의 발견과 이용이 나와 있거든요. 맞죠? 자,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자, 앞에 좀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금속의 사용 순서입니다. 금속의 사용 순서.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금속 4종류만 좀 볼 거예요. 금속 4종류. 그 금속 4종류가 예를 들어서 뭐 금, AU 또는 뭐 구리, CU,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그 다음에 AL, 그리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철, FE 이런 것들의 사용 순서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4가지의 금속들의 사용 순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 사용된 금속이 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구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철, 그 다음이 알루미늄 순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금속을 사용한 시기별로 이렇게 쭉 나타냈을 때 금이 제일 먼저 사용된 이유, 그리고 알루미늄이 제일 나중에 사용된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만약 어떤 금속들 또는 어떤 물질들을 사용한다면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매장량도 많고 이러면은 일단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귀금속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뭐 당시에 원시인들이 살고 있을 때 뭐 금들이 뭐 돌멩이가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을까? 그런 건 아니었겠지. 맞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을 가장 먼저 사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금속들이 우리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구성비가 있겠죠. 근데 금속 중에서 사실 지각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이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알루미늄. 그런데 실제로 알루미늄은 가장 나중에 사용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왜 매장량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왜 가장 나중에 사용됐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속의 사용 순서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매장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녀석들이 사용된 순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뒤에 가서 산화 환원 반응, 그런 파트에서 우리가 좀 다루게 되겠지만 이것은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이 있어요. 금속의 반응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 금속이 다른 물질과 얼마만큼 잘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금속의 사용 순서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사용된 순서는 이렇고요. 반응성을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 그러면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는 거고, 반응성이 작다 이러면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네 가지의 금속의 반응성을 보면은 금이 반응성이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이 구리, 철, 알루미늄 순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거든요. 이랬을 때 반응성이 작다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만일 금이 발견된다면은 금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순수한 금의 형태로 얻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캐내기만 하면은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다음 구리 같은 경우에도 반응성이 상당히 작은 금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순수한 구리로도 얻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화합물의 형태로도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금속을 사용하려면은 광물에서 금속을 얻어내기 위해 무슨 과정을 거친다? 재련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녹이는 거야, 녹이는 거. 그런데 반응성이 작으면은요, 다른 물질과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열을 가하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에서도 쉽게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순수한 형태로 얻어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화합물의 형태로 얻어진다고 하더라도 낮은 온도에서도 그나마 좀 쉽게 녹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금 되게 약하잖아요. 무른 금속이죠. 왜 우리 순금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순금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막 이빨로 깨물어 보고 이러는 거 아마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죠. 근데 그 이빨로 깨물었을 때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굉장히 무른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우리 주변의 생활 도구나 아니면 전쟁 무기나 뭐 그런 걸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당시에도 이제 귀금속 등으로 사용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구리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구리로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것들을 제작하려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리도 굉장히 무른 금속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변에서 구리 쓰이는 거 보면은 전선 있잖아요, 전선. 그 전선 내에 구리가 들어가 있지. 근데 전선이 막 감기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구리도 잘 휘어지고 잘 감기고 이런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자체만으로 못 썼을 거야. 그래서 당시에 다른 금속들, 예를 들어 주석이랄지 또는 아연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청동이랄지 또는 황동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각각의 구리에 이 무른 성질을 보완을 한 겁니다. 좀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 도구 같은 거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특히나 전쟁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점점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점점 불을 다루는 기술들이 뛰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철이 철광석으로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 광물이 철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철광석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 철광석이 녹을 수 있는 온도까지 드디어 불을 조절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철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야, 생각을 해봐. 당시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부족들이 서로 간에 문명들을 만들어 가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밥 먹고 남자들이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은 할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뭐 굳이 해봤자 사냥 나가고 이랬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옆에 있는 부족 땅을 먹을 수 있을까 맨날 고민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도 당연히 이런 청동으로 가지고 전쟁 무기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막 청동 검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푹푹 찔러 죽이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청동기가 다 고르게 이제 다 모든 문명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싸움 잘하는 놈이 이기겠지. 뭐 그러고 있었을 텐데, 어떤 부족에서 드디어 철기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광석부터 철을 얻어내요. 그런데 이 철이라고 하는 녀석이 굉장히 단단하거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생활 도구를 만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생활 도구만 만들 필요 없잖아? 뭘 만들겠어? 총이란다. 칼 같은 거 막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전쟁 무기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개 정도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철기 문명을 딱 만들었어요. 철기로 가지고 검을 만들었어. 그러면 아마 주변 부족들 정벌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었을 겁니다. 왜? 철기로 전쟁 무기를 만들면은 청동기보다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청동검과 철검이 두 개가 탕 맞붙었다면은 아마 청동검이 똑 하고 부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식간에 각각의 그 철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었겠죠. 그죠? 뭐 그러면서 이제 철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선생님이 아까 알루미늄 같은 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 그랬잖아요. 지각에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알루미늄 사용한 지 기껏해야 2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알루미늄도 보통 광물의 형태로 얻어집니다. 아까 우리 철이 포함되어 있으면 철광석이라고 했었죠. 뭐 얘는 구리광석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알았죠? 근데 이제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크사이트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크사이트. 그런데 이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녹이면은 알루미늄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철보다 알루미늄의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녹여서 금속을 얻어낸다면은 철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알루미늄의 녹는 온도가 거의 200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 줘야지만이 알루미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물론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만일 그렇게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보크사이트를 녹여가지고 알루미늄을 얻어낸다면은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알루미늄 얻어내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알루미늄 자체가 엄청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경제적 가치가 없거든. 그런데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부분, 이 광물에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되게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전기분해예요. 전기분해. 그러니까 전기로 가지고 얘네들을 뭐 다른 물질을 막 첨가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일부 녹인 다음에 전기를 꽂아주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알루미늄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사용된 것은 전기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알루미늄이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속이 사용된 순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 알겠니? 그것을 기억해 두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철이잖아요. 철. 그죠? 그래서 철의 발견과 이용의 두 번째 보시면은 철의 재련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연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순수한 철을 얻으려면 철의 산화물에서 산소를 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철광석, 철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철이 주로 산소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두 종류가 크게 존재하는데 Fe2O3라고 하는 물질과 Fe3O4라고 하는 물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물질들을 각각 적철석 또는 자철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광물의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모두 다 이제 철이 산소와 결합한 형태인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철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이런 철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녹슨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철 얻어낼 거야. 요것만 뜯어낼 거라고. 그 뜯어내는 과정을 녹인 다음에 용광로 내에서 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화살표를 보면은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용광로에 함께 넣어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은 용광로 내부에서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하여 일산화탄소가 되고 철광석은 일광석의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철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보세요. 자,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가 있는데 이 용광로에다가 앞서 우리가 봤던 철광석들을 넣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철광석을 넣어줘서 이 안에서 뜨거운 열풍을 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녹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때 철광석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물질들을 넣어주거든요. 이때 탄소로만 이루어진 코크스라고 하는 물질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석회암이라고 부르는 석회석 있죠? 화학식으로 쓰면은 CaCO3일 겁니다. 요 물질도 함께 넣어줘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을 넣어줬을 때 어떻게 저 안에서 철을 얻어내게 되느냐, 이것을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일단 철광석 넣어주고
코크스 넣어주고 석회석을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뜨거운 열풍을 가해요. 뭐 열을 가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연소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요, 요 코크스의 연소예요. 근데 이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불완전 연소. 이때 예를 들어서 물질 내에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연소, 즉 산소와 결합했을 때는 최종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야. 어떤 과정이냐면은, 자, 탄소가 산소 분자랑 반응을 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요거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 분자가 하나가 붙어서 이산화탄소, CO2가 될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불완전 연소가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CO라고 쓰는 일산화탄소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두 개의 탄소가 산소 분자 하나랑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일산화탄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요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독성 기체예요. 보통 연탄가스라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지? 그 불완전 연소되면서 만들어진 저 일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흡입이 되었다. 사람이 저 공기를 빨아들였다. 저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다면요, 우리 이런 똑같은 공간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사람만 질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질식사. 그러니까 저 기체가 굉장히 유독한 기체거든요. 그런데 왜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사람은 질식사를 하게 되느냐? 바로 일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입니다. 원래 탄소가 있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을 하면은 일산화탄소가 돼야 돼요? 아니죠. 일산화탄소는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탄소가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돼야 돼. CO2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 이산화탄소가 되지 못한 중간 생성물이에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안정화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정화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산소를 빼앗아 와서 자신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폐에 일산화탄소가 있겠죠? 근데 숨을 쉬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혈액 속에 흐르는 적혈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적혈구가 산소를 가져가는 힘보다 일산화탄소가 가져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질을 우리가 철을 얻어내는데 이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보시면은요, 두 번째 과정은요, 바로 이제 철광석에서부터 철을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철석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Fe2O3를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철만 얻어낼 거야. 그럼 산소 뜯어내야 되잖아. 이때 코크스에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저 산소를 뜯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거 산소 3개 뜯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산화탄소도 3개가 들어가면 돼요. 3개가 들어가면은 각각의 일산화탄소가 산소 하나씩, 산소 원자 하나씩을 뜯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산소가 모두 뜯어지고 나면은 철이 원소 상태, 요렇게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철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철을 얻어낼 거예요. 끝났네. 그런데 이거는 왜 넣어주냐 이거죠. 석회석. 알았니? 자, 석회석은요, 철을 얻어내는 거랑은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저 석회석을 넣어주는 이유는 철을 얻어내는 과정 중에 철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석회석 CaCO3라고 하는 물질은요, 열을 가해주면은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분해되는 과정이 CaO 산화칼슘과 CO2 이산화탄소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요때 만들어진 요 산화칼슘 CaO라고 하는 물질이 저 철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중에서 SiO2, 우리가 읽을 때는 이산화규소라고 읽거든요. 이 이산화규소와 얘네들이 합쳐질 수 있어. 그래서 합쳐지게 되면은 CaSiO3라고 쓰고 읽을 때는 슬래그라고 읽는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저 철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저 불순물
이산화규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내용이 바로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화학 반응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첫 번째 부분에서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뒤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두 번 정도는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면서 연습을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은 암모니아의 합성과 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암모니아의 합성. 자, 암모니아라고 부르는 물질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적으면은 NH3라고 적죠. 이 암모니아도 상당히 냄새가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유독성 기체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암모니아 하면은 여러분들 화장실 갔을 때 좀 지저분한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그 냄새 나는 거 있죠, 화장실 냄새. 그게 이제 뭐 암모니아 냄새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냄새가 암모니아랑 비슷하긴 한데 암모니아 냄새는 보통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보다 훨씬 더 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혹시 올림픽 할 때 역도 경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재현이 본 적 있니? 역도 경기하는 거? 선수들이 이렇게 역도 드는 거 있잖아. 그때 역도 선수들이 경기장에 올라가기 전에 코치진들하고 막 이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손에 뭐 가루 같은 거 묻히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주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코치가 선수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흔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흔들면은 선수가 딱 이래요. 뭔가 되게 맡기 싫은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런데 그때 선수 코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근데 그 암모니아를 왜 흔들어주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찌린내죠, 찌린내. 굉장히 심한. 그런데 그 암모니아를 냄새를 살짝 맡으면은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사람이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좀 몸이 깨어난다 그럴까?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역도 선수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큰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몸이 약간 좀 굳어있다거나 뭐 긴장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좀 어색하거나 뭐 그랬을 때 암모니아 냄새로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 맡고 가가지고 한 번에 힘을 쓰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암모니아 냄새를 하고 맡자니? 그럼 아마 한 일주일은 밥맛이 없을 거야. 너네 암모니아 냄새 직접 맡아본 적 있어? 한번 맡아볼래요? 나중에? 자, 어찌됐건 암모니아 NH3입니다. 그런데 암모니아의 합성과 이용이 나온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보시면은 생명체와 질소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는요, 뭐로 구성되어 있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세포, 셀, 맞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효소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소화액이랄지 아니면 호르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포나 또는 효소, 호르몬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때 주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단백질. 알았니?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원소들이 탄소, 수소,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 오케이? 이 네 가지의 구성 원소들이 단백질을 만드는 주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원소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세포도 잘 못 만들고 효소도 잘 못 만들고 호르몬도 잘 못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체가 살기 힘들겠죠. 그치? 근데 문제는 요 탄소수 산소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에서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핍될 가능성은 없어요. 알겠나요? 저게 결핍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핍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질소. 이 질소가 단백질을 형성할 때 질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백질이 잘 못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질소가 결핍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조성비를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질소기체 N2가
7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산소가 2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얘네 둘만 더해도 몇 %야? 99%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대부분은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나 질소가 78%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질소 자체도 충분하다면 결핍될 가능성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질소가 저렇게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질소의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질소는 굉장히 안정한 기체거든요. 이 안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질소가 분자, 그러니까 N2의 형태로 존재할 경우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없습니다. 저 질소를 직접 흡입을 해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질소 성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동식물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과적으로 동식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다른 물질과도 잘 반응을 안 합니다. 알았니? 이게 질소 원자가 서로 3번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만일 질소를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얘네들을 통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결합 3개를 다 끊어가지고 요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결합이 잘 안 끊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 원시 대기 성분부터 지금까지 질소 기체가 거의 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많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 질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질소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만 했었던 거예요. 알겠니?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 질소 기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보시면은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죠.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없네요.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소 순환,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이 있어요. 지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소 기체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식물들이 직접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질소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거든요. 알겠니? 질소 고정이 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 그런데 이때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질소 분자가, 알았니? 질소 분자가 N2가 사용할 수 있는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나 또는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자연에서 이런 질소 고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질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이 가해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번개 같은 게 쳤을 때입니다. 번개 같은 게 빵 하고 치면은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이 가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질소가 순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온 같은 것들이 비에 섞여가지고 땅에 내리거나 이래가지고 토양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토양에 자라고 있는 식물 같은 것들이 뿌리를 통해서 이런 이온 등을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식물이.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해 자신의 몸에 세포를 만들고 효소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식물이 초식동물에게 잡아먹히고, 초식동물은 다시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고, 계속해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저런 질소가 계속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 동식물들이 죽어가지고 다시 땅에 묻히거나 그러면서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질소기체, 이런 이온 같은 것들이 다시 질소기체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어나요. 알았어?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질소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번개 치는 거, 번개 쳤을 때 질소 고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소 고정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은 직접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없다 그랬었죠. 맞죠? 그런데 유일하게 박테리아가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박테리아가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런 박테리아의 종류 중에 뿌리옥 박테리아 또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녀석들이 저 질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먹는 콩 있죠. 콩. 완두콩이나 강낭콩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식물들의 뿌리에 기생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생하는 그런 박테리아, 굉장히 하등한 생물인데 이 녀석이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뿌리옥 박테리아들이 질소를 가지고 NH4+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암모늄 이온을 딱 만들면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런 암모늄 이온들을 토양으로 넣어주겠죠. 토양으로 전달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얘네들을 흡수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런데 자, 이렇게 암모니아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질화세균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질화세균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요 암모늄 이온을 이용을 해서 NO3- 질산 이온 같은 것들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토양 속에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공기 중으로. 그랬을 때 이런 질산 이온 같은 것들을 질화세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다시 질소기체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체 과정이 우리가 보는 질소순환인데 정말 이 모든 세균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바로 질소 고정. 요거. 알겠어? 질소 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온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고, 그런 질소 고정은 자연적으로 뭐 번개등이나 또는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니면은 질화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토양 속에서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토양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식물이 그것들을 흡수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토양에서 더 많은 이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같은 걸 사용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토양에 이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같은 것들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농업 생산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질소를 토양 속에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만들자.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런 질소 비료를 만들려고 해도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하버와 보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모니아 합성법이 개발이 되는 거죠. 이때 하버 보슈법은 암모니아 합성법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질소 분자가 수소 분자와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질소 한 분자와 수소 세 분자가 반응하면은 이때 두 개의 NH3 암모니아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게 하버 보슈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 우리 지금 단원이 암모니아 보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가 굉장히 물에 잘 녹아요. 이게 질소 기체는 반응을 잘 안 해. 너무 안정하니까. 그런데 질소가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고 나면은 암모니아는 굉장히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에도 되게 잘 녹아요. 얘네들이 물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NH4+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과 OH- 수산화 이온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만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충분히 많은 양의 암모늄 이온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으로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더 나아가서
암모늄 이온 말고도 질산 이온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비료에 첨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 방법을 찾아낸 하버 보슈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식을 그럼 그전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알았을 텐데 문제는 이 암모니아가 대량 생산되는 조건들을 못 찾았던 겁니다. 아니 저렇게 질소비료 만들려면은 쉽게 많이 싸게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건들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버와 보슈가 그걸 찾아낸 거야.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조건이 고온, 고압 조건에 촉매까지 써가면서 얘네들이 이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버 보슈법에 의해 암모니아가 대량 생산되고 질소비료가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겠죠. 그래서 하버와 보슈는 이 암모니아 합성법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으로 이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내용 보고 뒤에 있는 문제 우리 몇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뒤로 쭉 넘어가시면은요. 자, 뒤로 쭉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2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3쪽에 2점 수능 테스트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굉장히 다 간단한 배경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문제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류 문명 발전에 영향을 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에 불의 사용으로 금속의 재련이 가능했다. 그렇죠. 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 이유는 금속 재련 때문이었어요. 기억 맞는 이야기죠? 니은에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교통혁명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내용에서 살펴보는 건데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까 저 내용 어디 갔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암모니아 합성법, 그 암모니아 합성법 다음에 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화석 연료. 알았니? 근데 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랬을 때 이 화석 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얘네들 주로 어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나 비행기 또는 선박 같은 데 연료로 많이 사용하죠. 또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용 연료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석 연료 사용으로서 교통혁명을 가져온 것도 맞을 겁니다. 교통혁명을 가져왔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 화석 연료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일단 석탄이든 석유든 천연가스든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량을 유지를 해버리거나 조금 더 빨리 많이 사용을 해버린다면은 50년 동안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해요. 알았어? 뭐 석탄 같은 게 그거보다 좀 많습니다. 한 200년가량. 근데 어찌됐건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다 보면은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수소 때문에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것들이 우리 대기 중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체들을 온실 기체들이라고 하죠. 근데 참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온실 효과 들어봤지? 온실 효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온실 효과는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게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겨울이라도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것 마냥 따뜻하게 보온되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게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런 온실 기체들이 흡수한 다음에 지표면으로 되돌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열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은 지구가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밤과 낮의 일교차도 줄어듭니다. 낮에도 온도가 너무 높이 안 올라가고요. 밤에도 온도가 너무 낮게 떨어지지 않아요. 알았어? 그래서 일교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온실 효과가 점점 심해지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면은
나타나는 게 지구온난화 현상이잖아. 거기에서 이제 이상기후현상이 일어나고 이런다 이거죠. 근데 온실효과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은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온실효과가 더 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이상기후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문제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디귿에 암모니아 합성과 이용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였다. 합법 50번. 그지?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넘어가셔서 2번 볼게요. 다음은 녹색 식물의 광합성을 이번 화학 반응식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철의 재련과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에 자연에서 철은 순수한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재련 과정이 까다로워 순수한 철을 얻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억은 순수한 철이니까 Fe-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가열하여 순수한 철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거 용광로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아까 선생님이 적어드렸죠. 그지? 어떤 반응이냐면은 예를 들어 Fe2O3 같은 것들을, 그죠? 코크스를 통해서 얻어낸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로 산소를 뜯어내고 철을 얻어내는 이런 반응이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하는 방법. 옆에 나와 있네요. 합법 50번. 맞지? 이게 지금 현재 디귿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어요. 기억은 화합물이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렇게 Fe 한 종류의 원소만 들어있는 경우는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이죠. 혼합물이 아니라 미안하다. 포돈소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니은은 물리변화이다. 이거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완전히 다른 물질이 생성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화학변화예요. 물리변화는 뭐 양이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물리변화라고 하거든요. 깨진다거나 합쳐진다거나. 근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화학변화에 해당을 합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렇죠. 합법 50법에 의해서 식량 부족 현상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뭐하고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뒤로 쭉 넘어가셔서 28쪽에 3점 테스트 1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점 테스트 1번 문제. 자,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어떤 물질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는 현재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에너지원 사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요거밖에 없죠. 화석연료. 맞지? 그렇다면은 가에 들어갈 말은 화석연료.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지질시대의 동식물들의 사체가 수억 년에 걸쳐 분해하여 생성된 것이며 나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어. 나가 뭔데? 요거겠지. 화석연료들은 석탄이든 석유든 천연가스든 모두 다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탄소와 수소. 그런 다음에 연소시키면 다와 반응하여. 자, 연소시킨다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랑 반응시킨다? 산소랑 반응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을 하는데 이때 열에너지까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에 들어갈 말은 산소가 들어가면 되겠죠. 산소. 그러면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다. 화석연료의 종류들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있죠. 기억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질소와 산소이다. 아니라니까. 탄소랑 수소죠. 그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다에 해당하는 물질은 화합물이다. 아까 다가 뭐야? 다가 요거 산소지. 산소 분자. 근데 얘는 산소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철처럼 호돈소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칠판 정리하고 우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 앞서서 페이지 7쪽에 대한 암모니아 합성법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화석연료의 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페이지 8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광합성과 탄소의 순환 나와 있는데 역시 꼭 내용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이후로 화학의 언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화학의 언어에서는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화학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표현들, 어떤 입자를 세는 표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입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입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용을 쭉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물질의 분류 나와 있는데, 자, 물질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물질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죠. 순물질과 혼합물. 자, 그랬을 때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표현할 때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한 종류의 물질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순물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보세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얘네들이 섞여 있을 때 그 순물질의 성질들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흙탕물 같은 것들이나 소금물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과 물이 섞였을 때 소금물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때 소금물 내에는 소금의 성질, 짠만 나타나고 물의 성질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혼합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서 그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순물질입니다. 순수한 물질이죠. 순물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호돈소 물질, 그리고 또 다른 물질은 화합물이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건데, 이때 호돈소 물질은 그 순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인 경우, 이때 몇 개의 원소 또는 몇 개의 원자가 달라붙은 상관없습니다. 종류가 한 가지면 무조건 호돈소 물질이죠. 그리고 반대로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 그런 경우가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호돈소 물질이든 화합물이든 둘 다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일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호돈소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수소기체 H2 맞죠?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한 종류니까 호돈소 물질이죠. 산소기체 O2 역시 호돈소 물질, N2 호돈소 물질, 또는 산소 원자 세 개가 붙으면은 오존 하지만 호돈소 물질 맞죠? 또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철 원자만 모여 있으면 표현을 이렇게 하죠. 이랬을 때 역시 호돈소 물질, 구리 호돈소 물질, 이런 식으로 한 종류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개수가 몇 개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다 호돈소 물질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화합물은요,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입니다. 개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종류가 두 가지 이상.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H2O 물 같은 거 있죠?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탄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또는 NH3 암모니아 역시 호돈소 물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NaCl,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이때 나트륨과 염소 화합물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또 아니면은 C6H12O6,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도 탄소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역시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들을 구별을 해볼 거예요. 이때 우리가 뒤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식을 보여주고 그 중에 순물질이 뭐냐, 그리고 순물질 중에 호돈소 물질은 뭐냐, 화합물은 뭐냐, 이런 식으로 각각 물어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자, 페이지 9쪽에는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앞서 이제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원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원소라고 하는 것. 근데 이때 이 원소라고 하는 것과 그 아래 보시면은요, 원자와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맞죠? 그것을 우리가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쓰는 입자들을 봤을 때 원소라고 부르는 게 있고 원자라고 부르는 게 있고 분자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느냐? 원소는요, 물질의 기본 성분입니다. 물질의 기본 성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질들은 원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원자의 정의는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요게 정의야. 근데 우리는 사실 원자가 더 쪼개진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정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자는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을 때 과연 이 녀석들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지. 보세요. 일단 원소라고 하는 걸 보면은 물질의 기본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근대로 넘어와서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의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주 고대의 사람들이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이야기할 때 물질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물질은 물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1원소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서 이후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물 하나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물, 불, 흙, 공기 4가지는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4원소설을 주장을 하고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4가지의 원소들, 물, 불, 흙, 공기에다가 따뜻함, 습함, 차가움, 건조함 같은 이런 기운들이 더해지면 다른 원소로도 바뀔 수 있다면서 원소 변환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원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원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대로 넘어와서 보일과 라부아제가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전 물질관들의 원소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준 것 뿐이에요. 알았어? 그런데 원소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보일과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원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뭐 딱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원소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린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돌턴에 의해서 원자설이 나오게 되고요, 아보가드로에 의해서 분자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할 때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정의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원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알겠니? 근데 이 당시에 돌턴이 생각했던 저 원자의 개념에서는요, 중요한 게 질량 개념이에요. 질량 개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를 정의 내린 겁니다. 원자라고. 알았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논란이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랄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랄지 이런 질량과 관련된 법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턴이 이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원자로 설명이 되거든? 근데 기체가 반응할 때 부피와 관련된 법칙들은 원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라부아제가 이 분자의 개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분자라고 하는 게 물질의 성질을 가져야 돼.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면서 얘네들은 부피의 개념이 있거든요. 부피의 개념.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원자든 분자든 둘 다 가장 작은 입자야.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실제로 누가 더 작아? 원자가 더 작아. 맞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니까. 그치? 그럼 크기만으로 본다면 원자가 더 작거든요. 대신에 원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분자는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산소 원자는 성질이 없어요. 하지만 산소 분자는 성질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 근데 원자랑 분자는 실제 입자들이거든? 알았니?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어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원자랑 분자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우리는 원소의 개념을 쓰고 있고 그 원소가 물질의 기본 성분이면서 우리는 이제 저 원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원자와 분자의 개념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원소가 나와. 그러면서 그 원소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소 원소 이러면은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수소, 원소,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얘네들 원소가 아니잖아. 원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만드는 거지. 근데 그냥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가 원소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원소라고 하는 표현과 원자라고 하는 표현을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 내려서 우리는 원소의 개념을 원자와 분자를 합쳐놓은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지?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면 호선소 물질 또는 그냥 원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소 자체예요. 알겠어? 그리고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성질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원소들의 성질이 안 나타나요. 알겠죠? 수소의 성질이 안 나타나고 산소의 성질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H2O 자체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금, NaCl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랑 염소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는 금속이면서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라고 하는 물질은 기체면서 비금속이면서요,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우리가 이 염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락스가 되거든요. 락스가 표백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 알고 있죠? 왜 옷 같은 데 튀면 색깔 변색되잖아. 하얗게 탈색되잖아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금 먹으면 폭발하거나 하얗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얘네들이 아무리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의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 10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질 중 일부를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와 있는 물질들은 지금 현재 CU, 구리죠. 구리랑 그 다음에 포도당 C6H12O6, 그 다음에 석유입니다. 석유. 자, 그런데 가장 최초로 분리했을 때 분류 조건이 혼합물이냐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혼합물이냐 아니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느냐 안 섞여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얘 구리나 포도당 그냥 한 가지의 물질들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석유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캐냈을 때 여러 가지 기름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제 과정, 그러니까 정류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기름들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에 해당하는 것, 예스에 해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석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의 물질들은 아니야, 일로 가겠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있는 게 원소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원소인가. 근데 원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순물질 중에서 호돈소 물질이냐 화합물이냐 이걸 구별하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 봐봐, 구리는 CU로만 돼 있지. 그러니까 쟤는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고 구리 자체니까 얘네들은 원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하지만 포도당은 지금 보는 것처럼 C6H12O6란 말이에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로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석유, 구리, 그 다음에 포도당, 이 순서가 되니까 답은 2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 바로 밑에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는데,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이런 거죠. 나트륨, 일가양이온, 염소, 일가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NaCl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는 과정 거의 사이언스 디저트에 나와 있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원소 기호와 화학식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뒤쪽에 11쪽에 화학식량과 몰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뒤로 역시 넘어가셔서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시면은 다시 페이지 23쪽에 2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은 녹색 식물의 광합성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 뒤쪽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을 하고 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광합성 과정은 이산화탄소와 뭐가 반응해? 물이 반응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빛에너지를 흡수해요. 빛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C6H12O6 포도당 만들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죠. 이게 지금 광합성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각각 앞쪽에 A, B, C라고 하는 개수를 지금 미지수로 표현해 놨거든요. 그리고 포도당에는 안 적혀 있는데 포도당은 결과적으로 뭐란 이야기야? 1이란 이야기지. 맞지? 그랬을 때 아마 이 문제는 개수부터 완성을 해야 될 겁니다. 뒤쪽에 이제 화학 반응식 보면서 이 개수 맞추는 방법, 미정개수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이고요. 이제 각각의 개수들을 완성을 시켜보면은 6개의 이산화탄소가 6개의 물과 반응을 해서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6개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 과정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A 더하기 B는 2C이다. 아니죠? 맞죠? 6 더하기 6은 12죠. 그런 다음에 얘를 2배해도 12가 나오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반응물은 모두 이원자 분자이다. 얘들아, 여기서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반응물들이죠. 여기에 있는 게 반응물. 그리고 요 녀석들은 생성물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원자 분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분자가 예를 들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원소의 종류가 몇 개야? 이것으로 가지고 호돈소냐 화합물이냐 이렇게 구별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종류에 관계없이 분자 하나를 만들 때 원자가 몇 개 쓰이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원자가 2개가 쓰여야지 이원자 분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수소 이원자 분자죠. 이해됩니까? 산소 이원자 분자죠. 질소 이원자 분자죠. 오존 3개 붙어 있으니까 3원자 분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 3원자 분자, 이산화탄소 3원자 분자, 암모니아 4원자 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개수를 셀 때는 몇 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보세요. 이산화탄소 몇 원자 분자? 3원자 분자죠. 맞습니까?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이해되지? 분자 하나 만들 때 원자 3개 필요하고요. 물 하나 만들 때 원자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하죠. 종류가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둘 다 3원자 분자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 반응 후 전체 분자 수는 증가한다. 볼까요? 얘 6개가 반응할 거야. 총 12개지. 근데 얘도 분자고 얘도 분자거든. 근데 얘 하나 나오고 얘 몇 개 나와? 6개 나오지. 그러니까 반응 전에는 12개였는데 반응 후에는 몇 개? 7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나면은 분자 수가 감소를 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이해됐죠? 그제? 자, 넘어가서 4번으로 가보죠. 4번으로 갑시다. 그림은 X와 Y로 이루어진 몇 가지 기체가 밀폐된 용기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하얀 녀석을 X, 그 다음에 색깔 조금 진한 녀석을 Y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를 보면은 가 속에는 하얀 거 동그란 거 2개 붙어 있잖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그럼 얘네들은 X가 2개 붙어 있는 분자의 형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까만 거 한 녀석에다가 하얀 게 2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X가 2개에 Y가 하나 붙어 있구나. X2 Y라고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Y 하나에 X가 2개 붙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종류 모르니까. 알았니?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죠.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X2지. 얘는 뭐야? Y2지.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의 용기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지금 이제 밀폐된 용기 속에 X2만 들어가 있어요. 순물질입니다. 그 상태에서 X는 원소의 종류가 X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용기 속에 얘네들밖에 없어. 그럼 역시 순물질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X랑 Y가 있으니까 X랑 Y가 분자를 이루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다? 화합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얘도 순물질이고 얘도 순물질이거든? 그러면서 둘 다 호돈소 물질이죠. 근데 얘네들이 하나의 용기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봐야 돼? 혼합물이라고 봐야지. 이해가 되니? 전체적으로 혼합물이고 얘네들 따로따로 본다면은 각각 호돈소 물질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 가에 들어가 있는 물질은 원소이다. 가에 들어가 있는 물질은 원소이다. 포돈소 물질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에 나에 들어가 있는 물질은, 나에 들어있는 물질의 분자식은 X2Y다. 이게 돼도 상관이 없고 이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린 모르니까. 알았니?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에 용기 내 전체 질량은 나와 다가 서로 같다 그랬거든요. 볼까? 요거 몇 개 들어있어? 요거 나에는 이거 몇 개 들어있니? 4개 들어있지? 맞지? 그리고 다에는 지금 요게 몇 개 들어있어요? 요게 4개 들어가 있고요. 요게 몇 개 들어있습니까? 2개 들어가 있네요. 맞죠? 그러면은 나에는 지금 현재 까만 녀석만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하얀 녀석만 8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하얀 게 2개씩 4개 있잖아. 그러니까 하얀 게 몇 개? 8개. 거기다 까만 게 2개씩 2개 있으니까 몇 개? 4개. 그렇다면은 까만 거 4개, 하얀 거 8개씩 똑같으니까 질량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뒤쪽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5번에 그림은 염화칼슘 이산화질소 오존을 2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종류는 KCl, 그 다음에 NO2, 그 다음에 O3 이렇게 3가지예요.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은 KCl은 봐봐요. 앞쪽에 K는 금속이야. Cl은 비금속이야. 금속과 비금속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칼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온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모두 다 비금속들이고 얘네들은 모두 다 기체 상태예요. 분자 상태야. 분자. 알았어? 자, 그런데 얘네들 분류합니다. 분류하면서 뭘로 분류하고 있어? 화합물인가? 이렇게 물려봤죠? 화합물이야? 근데 화합물이려면은 결과적으로 원소의 종류가 2가지 이상. 그러니까 예스로 가는 것과 아니오로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때 노로 가는 것부터 먼저 보면은 원소의 종류가 1가지밖에 없는 거 1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그지? O3 오존이겠죠. 됐나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다 화합물이지. 예스. 근데 그 상태에서 3원자 뭐냐? 분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맞지? 근데 이미 벌써 분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은 둘 중에 분자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세어보면은 하나에 2개 있으니까 총 3개지. 그러니까 예스로 가야 되는 녀석은 뭐다? 예스로 가야 되는 녀석은 NO2다. 그죠? 하지만 노로 가는 녀석은 분자도 아니고 이온성 물질인 KCl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될 겁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것 NO2, 나는 KCl, 그 다음에 다는 오존. 따라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3점짜리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8쪽에 2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셨습니까? 자, 다음은 물질의 구성에 관한 학생들의 대화고요. 위 학생 중 옳게 설명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현이가 산소 분자는 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므로 화합물이다. 맞습니까? 산소는 뭐야? 산소는 2개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소의 종류는 1가지이기 때문에 뭐다? 순물질 중 포돈소 물질이다. 따라서 현이 틀렸고요. 인호 갑시다. 설탕물은 2가지의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혼합물이야. 자, 설탕물? 설탕 플러스 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탕물이 됐다면 얘네들은 일단 혼합물 맞죠? 그지? 설탕물 자체는 혼합물이 맞아. 설탕의 성질도 있고 물의 성질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설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여기 포도당 있죠? 포도당. 요 포도당이 2개가 달라붙으면 설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C12H22에 O11입니다.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찌됐건 설탕이라고 하는 녀석이 포도당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쭉 교육과정 밟아오면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정확하게 몰라도 설탕은 탄소수,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순물질 중 화합물이죠. 물 확실하게 나오잖아. H2O. 역시 원소의 종류가 2가지니까 순물질 중 화합물. 따라서 화합물로 구성된 혼합물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노는 맞고요. 자, 민영이 물은 두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므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죠? 화합물 맞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원자 분자라고 하나요? 아니죠. 원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원자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이 틀렸으니까 옳은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이노 한 명밖에 없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 이 화학의 언어 부분의 인류 문명과 화학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었던 화학의 언어 부분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따로 드린 문제.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문제는 내가 엔제 교재에서 발췌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메가엔제 1강은 인류 문명과 화학 부분이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내용들이 쭉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쭉 넘어가셔서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 보통 그 전에 평가원이나 또는 수능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을 일부 좀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번으로 바로 갑니다. 다음은 하버 보슈법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하버 보슈법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 그죠? 이게 하버 보슈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을 촉매로 집어넣고 고온 고압 조건에서 하니까 암모니아가 대량 합성되었다. 그래서 질소비를 만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증대가 됐었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다. 암모니아 화합물이다. 자, 암모니아 어디 있습니까? 다 깨졌다. 자, 암모니아 요거죠. 그지? 지금 보면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화합물 맞지? 자, 미리 해볼까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질소는 호돈소 물질이죠. 수소도 호돈소 물질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전체 기체의 몰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거는 몇 개씩 반응해서 몇 개 생성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요 질소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을 거고 하나가 3개랑 반응해서 2개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4개, 2개니까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말. 디귿의 위 반응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죠. 암모니아를 통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증대됐다 그랬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입니다.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계속 갑니다. 암모니아 합성과 관련된 자료이다. 계속 암모니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 나온 거거든요. 뭐 2014년 6월, 2012년 6월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나온 건데 그만큼 암모니아 합성 방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문제 내기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중에 기억 부분만 보시면은 질소와 수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 요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봤었던 요 하버 보슈법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니은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질소는 반응성이 매우 크다. 반응성이 크면은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질소가 수소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질소가 너무 안정하기 때문이죠. 너무 안정하다,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작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 니은, 기억의 화학 반응식은 질소 한 분자와 3개의 수소 분자가 반응해서 2개의 암모니아가 되는 것.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지. 디귿의 니은은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맞는 말이죠. 따라 답을 니은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3번 계속 봅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어떤 물질에 관한 글이고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는 지질시대의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연소 과정 중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면,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네요. 뭡니까? 바로 화, 석, 연료죠.
종류가 뭐가 있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러면서 이런 화석연료는 주 성분이 뭐와 뭐? 탄소와 수소. 따라서 연소가 되면은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수증기 같은 거. 자, 그러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기억. 가의 주성분의 원소는 탄소와 수소이다. 맞는 말이죠. 그지? 물론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말고도 뭐 황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래요.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원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화석 연료의 주 성분들은 탄소와 수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화석 연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매장량의 한정적이라는 거. 매장량이 한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에 가의 완전 연소 생성물은 이거죠. 둘이. 근데 이런 둘 기체를 뭐라 부른다고요? 온실기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완전 연소 생성물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죠?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4번으로 계속 갈게요. 철과 구리에 대한 몇 가지 자료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구리는 Cu, 철은 Fe. 그런데 자료에는 녹는 점, 그 다음에 지각의 구성 비율과 산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보통 녹는 점은, 자 봐봐요. 녹는 점은 우리가 영어로는 MP라고 적죠. 멜팅 포인트입니다. 녹는 온도. 알았지? 그랬을 때 구리의 녹는 온도는 1080도. 그 다음에 철의 녹는 온도는 1540도. 누가 높아요? 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철의 녹는 점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녹여서 얻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러면서 지각의 구성 비율을 따지면은 구리는 0.007%밖에 안 되고 구리는 그나마 5%가량 됩니다. 얘가 더 많아요. 그럼 둘 중에는 얘가 그나마 찾기 쉽다라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옆에 산출 형태를 보면은 지금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구리 형태로도 얻어지고요. 아니면은 황동석 같은 것들로도 얻어집니다. 여기서 황동석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구리가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황동 상태로 얻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철은 무조건 철광석으로만 얻어지죠. 그러면은 이 자료의 해석은 뭐냐? 결과적으로 산출 형태를 봤을 때 얘는 순수한 상태가 나오지만 얘는 순수한 상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두 금속 중에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 철이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일단 금속 자체를 얻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지? 쉽게 녹일 수 있고 순수한 구리を얻을 수 있는 구리부터 우리가 먼저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이때 구성 비율은 사용 순서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구리는 철보다 재련하기 쉽다. 재련이 뭐라고요? 녹이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녹는 점이 낮은 구리부터 먼저 녹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산소와의 반응성은 구리보다 철이 더 크다. 자, 산소와 반응한다면은 구리는 순수한 상태로 얻어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철은 모두 철광석으로 얻어지죠. 다 Fe2O3나 Fe3O4 같은 형태로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랑은 철이 엄청 잘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구리와 철의 이용 시기는 구성 비율과 관련이 있다. 틀리죠. 구성 비율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사용 시기가 좀 나와야 돼요. 사용 시기가. 그러니까 구리가 철보다 먼저 사용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배경 지식으로 구리가 철보다 먼저 사용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풀지만, 만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면은 아마 옆에 얘네들이 사용된 시기를 써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구리가 더 빨리 사용됐을 거예요. 철보다. 알았니? 자, 5번으로 갈게요. 인류 문명에 기여한 화학 반응과 관련된 글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는 하고 물어봤죠.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고요. 니은 암모니아의 합성, 요거죠.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디귿 철의 재련. 철의 재련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적어볼까요? Fe2O3와 같은 철광석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켜서 철을 얻어내고 이산화탄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합시다. 뭐 매번 계속해서 같은 화학 반응식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이 연소될 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된다. 그렇지. 온실기체 나오잖아. 그죠? 계속 물어보잖아요.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은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하는 데 가능했다. 또 나왔네요. 그죠? 암모니아 때문에 질소 비료가 나오죠. 디귿은 순수한 철을 산화철로 바꾸는 과정이다. 맞아요? 야, 이게 산화철이야. 우리는 재련 과정은 산화철에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이지 이것을 거꾸로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디귿 틀린다면은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되셨습니까? 자, 6번으로 계속 가볼까요? 그림 가는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 과정, 나는 기체 C의 순환 과정입니다.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가는 일단 광합성과 호흡이라 그랬고, 자 볼까요? 이때 왼쪽에는 기체 A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반응하거든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포도당과 기체 B가 있습니다. 이때 요 과정이 지금 현재 X, 그리고 요 과정이 지금 현재 Y거든요. 맞나?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빛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빛에너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방출돼? 에너지가 방출되네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X는 뭐다? X는 뭐다? 광합성이다. 그리고 반대로 Y는 호흡이다. 바로 나오죠? 그 상태에서 광합성 과정의 재료가 되는 물질은 기체 A, 물. 이때 A가 뭐야 돼? 이산화탄소여야 되죠. 그러면서 광합성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 나오고 기체 B 나와야 됩니다. 뭐 나와요? 산소기체 나오죠. 그럼 반대로 호흡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물질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를 보면은 공장과 자동차에서 화석 연료의 연소 때문에 대기 중에 기체 C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호흡이나 동식물의 호흡에 의해서도 기체 C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겠니? C는 뭐야? 요게 C지 뭐. 안 그래? 이산화탄소가 C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C가 광합성에 이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림 뭔지 알겠지? 이해되니? 공장에서 화석 연료의 연소 때문에도 나오고 사람의 호흡 때문에도 나오는 C가 뭐냐 이거잖아요. C 이산화탄소지 뭐. 됐지? 그러니까 A도 이산화탄소, C도 이산화탄소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기체 A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맞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니은. 기체 B와 C는 동일한 물질입니까? 아니죠. B는 산소, C는 이산화탄소. 도리어 A랑 C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고요. 디귿. 화석 연료는 과정 Y의 산물이다. 호흡이 일어나면은 화석 연료가 만들어질까요? 만약 호흡만 해가지고 화석 연료 만들어진다면 매장량이 뭔 상관이 있겠어? 그렇지 않겠니? 화석 연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과거에 살던 동식물들이 땅속에 매몰이 돼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화학 반응을 거쳐가지고 얘네들이 딱딱하게 고체화된 거야. 또는 액체화된 거고요. 기체화된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호흡 과정과는 화석 연료가 생성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밖에 없다? 기억 하나밖에 없다. 답을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화학의 기본 언어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과학이 인류 문명 발달에 끼친 두 가지 사례고요.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철광석에서 대량의 철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이거죠. 이게 기억입니다. 화학 반응식 계속 나와요. 니은에 공기 중에 질소기체, 요거죠 뭐. 요거. 그리고 나서 암모니아, 요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에서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과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리적 변화는 예를 들어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그런 변화예요. 물질 자체가 변하면 안 됩니다. 뭐 크기는 변할 수 있어요. 부피 변할 수 있습니다. 질량 변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거든. 이런 반응은
화학적 변화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의 질소는 이원자 분자이다.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이면서 원자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원자 분자. 니은 맞네요. 디귿은 화합물이다.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졌으니까 화합물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됐습니까? 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8번 갑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물질 중 일부를 2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계시는 것이고, 설명 옳은 것. 이거는 아까 우리 수능 특강에서 봤었죠. 그제? 혼합물인가는 석유, 그 다음에 원소인가는 구리, 포도당.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우리 풀어봤던 문제예요. 자, 넘어가셔서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화학 반응과 그 화학 반응식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계속 재활용이네요. 얘랑 얘. 맞지? 근데 다만 이제 아래 화석연료의 연소에서는 요 천연가스인 CH4 메테인이 2개의 산소 분자랑 반응을 해서 하나의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2개의 물 분자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으로 이제 표현해 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두 화학 반응이 있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보겠습니다. 원소는 세 종류이다. 얘들아, 여기서 원소는 세 종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호돈소 물질 찾으라는 거죠. 자, 위에서 호돈소 물질 뭐 있습니까? 질소, 수소 있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거에서 호돈소 물질은 요거 있네요. 요거. 맞죠?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은 3가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의 화합물은 4종류이다. 자, 요거 화합물이죠. 요거 화합물. 그 다음에 요것도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요거 화합물, 요거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의 종류 서로 다른 4가지 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네요. 디귿의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7종류이다. 봐. 질소 분자, 수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메테인 분자, 산소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물 분자예요. 다 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같은 거 있나요? 없지. 그러면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원소는 몇 종류냐, 아니면 화합물은 몇 종류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물어보게 분자는 몇 종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구별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를 낸다면은 어떻게든 낚아보려고 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몇 종류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화학 반응식에 같은 원소가 포함되어 같은 종류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있는 거랑 한번 볼래? 요 밑에 있는 이 2개씩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알았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화합물의 종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화합물의 종류. 그러면 얘 화합물이지, 얘 화합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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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거든? 단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있고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종류를 물어본다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어차피 중복되니까 빼고. 알았니? 그래서 종류는 5종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해되죠? 이렇게 어떻게든 낚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수만 세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세지 말고 만일 종류가 몇 종류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얘는 중복돼 있으니까 4개, 4종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용어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몇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위 물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면은 참 찾기 힘들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물질은 He, 헬륨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헬륨은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보면은 1주기, 그지? 18쪽 원소거든요. 이때 주기율표의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하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원소들은 그 원자 자체가 너무 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원자 분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원자면서 분자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원래 근데 보통 분자는 원자 2개 이상이 결합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얘만 이런 18쪽 원소들만 빼고 나머지는 2개 이상 붙지만 18쪽 원소들은 혼자서도 분자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나는 H2 수소 분자죠. 다는 H2O 물 분자죠. 그 다음에 라는 CO2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마는 N 하나에 H가 3개 붙어있는 암모니아. 그 다음에 바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붙어있어? 4개 붙어있지. 메테인. 되니 이렇게 종류들이 있고요. 자, 물어보는 건 뭔지 봅시다. 3원자 분자인 물질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원자 3개 붙어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그 다음에 2개. 또 있나요? 없네요. A는 2다. 2 더하기.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B가지이다. 호돈소 물질 찾으래요. 근데 얘 헬륨 하나로만 되어 있죠. 호돈소 물질. 수소 한 종류 물질. 나머지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B도 몇 개? 2개. 이해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입자가 원자이면서 분자인 물질. 원자면서 분자.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니? 맞지? 원자 자체가 분자인 걸 찾으라는 거야. 몇 개? 1개? 따라서 얼마? 5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11번 보도록 하죠. 자, 세 가지 온기에 가다부터 들어있는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거 아까 우리 풀어봤던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색깔 쭉 진한 거 이렇게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두 개 같이 있지. 그럼 얘네들 다 각각 따로따로 호돈소 물질들이야. 맞지? 근데 둘이 함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거 하나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 요거밖에 없으니까 순물질이고 얘는 2종류 이상의 원소죠? 화합물.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얘는 호돈소 물질. 됐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가와 나의 물질은 모두 화합물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나는 화합물이 맞는데 가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혼합물이고 얘네 둘 따로따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 순물질들, 호돈소 물질들이에요. 화합물 없습니다. 여기는 화합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 니은 갑시다. 나와 다의 물질은 모두 분자로 존재한다. 야, 근데 있잖아. 분자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우리가 분자의 정의를 이제 봤는데 분자는 우리가 식으로 꾸밀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자라고 적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H2O 뭐 이런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H2 뭐 이제 O2 뭐 O3 뭐 H2O CO2 뭐 NH3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근데 우리가 분자로 이렇게 적는 물질들은요 이 분자 스스로 혼자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진짜로 수소 2개가 붙어 돌아다니는 거야. 얘네들은 산소 2개가 붙어 돌아다니는 거고 얘는 산소 3개가 붙어서 함께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얘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얘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얘네들이 딱 붙어가지고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자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분자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분자를 이루는 구성 원소들의 종류와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다 분자야. 다 따로따로 돌아다니잖아. 따로따로. 요런 녀석들이 돌아다니고 요런 녀석들이 돌아다니고 요런 녀석들이 돌아다니고 요런 녀석들이 돌아다니니까 싸그리 다 분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 나와 다의 물질들은 모두 분자로 존재한다. 가를 포함해서 나다까지 다 분자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가나다 물질은 모두 기체 상태이다. 얘들 막 둥실둥실 떠다니잖아. 분자 상태에서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으면 싸그리 다 기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액체거나 고체가 되면은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림으로 판단하기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 상태로 존재하면서 용기 내에 이렇게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떠다니는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을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1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녹색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반응이고요.
위 반응 물질에 참여한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광합성 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면 굉장히 쉽겠죠. 광합성은 6개의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포도당 한 분자랑 산소 6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 각각 A, B, C, D를 모형으로 나타내 놨는데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하나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B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에 2개가 붙어 있는 둘 다 3원자 분자거든요. 근데 이거 모형 보면은 대충 뭐가 이산화탄소가 뭐가 뭔지 알겠죠. 그치? 이때 A가 이산화탄소, B가 물입니다. 참고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분자 모형 따지는 것도 그때 다시 한번 더 보겠지만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2번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 이게 B. 됐지? 그래갖고 C는 뭐겠어? 얘네 둘 중에? 당연히 얘가 C지 뭐. 그지? C. 산소가 서로 2번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됐지? 그래서 그 마지막 D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게 포도당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분자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포도당 분자야. 근데 이거 알아둘 필요 없죠. 그치?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 A, B, C, D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게요. A부터 D는 모두 분자다. 지금 보면은 얘 이산화탄소 분자, 물 분자, 산소 분자고요. 포도당도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에는 탄소 6개랑 수소 12개랑 산소 6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분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4가지 물질 모두 분자이기 때문에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A부터 D는 모두 화합물인가요? A 화합물, B 화합물 맞죠? 근데 C는 호돈소 물질이지. D가 화합물. 그러니까 C만 아니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에 A, B의 구성 원소의 종류와 D의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다. A에 뭐 들어있어? 탄소랑 수소 들어가 있지? 산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B에는 뭐 들어있어요? 수소랑 산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안에는 탄소, 수소, 산소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니까 옳은 것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은 문제 13번부터는 성분 원소의 확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EBS 교재에도 이 내용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 순서랑 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고요. 잠깐 다시 이제 EBS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로 돌아갈게요. 자, 수업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내용들 살펴보고 나서 문제 풀고 외부 문제도 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한번 쫙 내용 다 보고 나서 바로 문제 풀면은 또 기억이 또 희미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페이지 11쪽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맞습니까? 11쪽. 자, 11쪽은 화학식량과 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화학식량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화원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되면은 이 화학식량과 물 부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수능 특강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은 최소한 이제 화학식량이랄지 아니면 원자량이랄지 분자량이랄지 또는 뒤에 나오게 될 몰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색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다 대부분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화학식 양을 계산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이제 입자를 셀 때는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마 좀 익숙해져야만 할 겁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용어 정리가 잘 안 됐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어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학식량은 어떤 입자 또는 물질의 상대적 질량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그 화학식량의 종류들이 예를 들어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잰다면 원자량,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잰다면 분자량, 이온의 상대적 질량을 잰다면 이온식량,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상대적 질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보통은 기호로 M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런 화학식량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여러 가지 화학식량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 원자량이죠. 원자량만 알면은 다른 화학식량은 다 따라갑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원자량을 한번 볼까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겠죠? 맞나요? 근데 어떤 상대적 질량을 측정한다면은 당연히 기준이 되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량의 기준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원자번호 6번에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놓고 이 녀석의 원자량을 12.00으로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각 상대적 질량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위 없죠. 맞죠? 그래 놓고 자, 탄소를 기준으로 딱 잡아. 그런 다음에 다른 원소들과 상대적으로 이제 질량을 막 비교해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언스 디저트 나와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지만 양팔 저울 위에다가 각각의 원소들을 막 올려놓고 몇 개씩 올라가야지 균형을 이루는가, 그걸로 가지고 이제 원자량들을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 이제 기준이야. 탄소가 기준인데, 탄소가 여기 기준인데요. 이때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1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뭐 질소 같은 경우에는 14다, 또는 뭐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이다, 또는 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 23이다. 그죠? 뭐 황 같은 경우에는 뭐 32다, 또는 뭐 염소 같은 경우에는 35.5다. 이런 식으로 각각 몇 개씩 올라가야지 균형을 잡느냐, 뭐 그런 것들로 가지고 지금 다 원자량을 측정을 해놨거든요. 맞지?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원자량들 이거 외울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푸는 수능 문제는요,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안 내는 게 원래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원자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량을 무조건 적어주게 돼 있어요. 수소부터 시작해서 다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 싸매가면서 원자량들 외울 필요 없거든요. 대신에 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그죠? 뭐 이때 나트륨이나 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염소 같은 게 많이 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아마도 쉽게 외워질 겁니다. 원자량은. 알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과 질량수라고 하는 걸 자꾸 헷갈려요, 학생들이. 자, 다시 위에 보면은 기준이 원자번호 6번 탄소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 위에 적혀 있는 게 뭐죠? 질량수. 맞지? 근데 질량수가 10인데 원자량도 10이라고 정해놨단 말이야. 수소 같은 경우에도 질량수가 1짜리 수소가 있잖아요. 질소도 14짜리가 있고 산소도 16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수가 원자량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시 여기 보면은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6번에 질량수가 10입니다. 자, 원자번호의 의미가 뭐죠? 원자번호.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자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를 이야기하지. 그죠? 그런데 모든 원자들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여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의 수만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곧 원자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때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이, 질량수, 이게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거든. 근데 아까 우리 저런 화학식량의 것도 결과적으로 상대적 질량이라며요. 근데 질량수랑 결과적으로 화학식량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질량수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이야기하면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구성입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실제로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죠. 그러니까 전자 질량을 무시를 해버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하니까 양성자가 몇 개 있고 중성자가 몇 개만 있는지만 알면은 얘네가 몇 배 무거워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질량수고, 그래서 얘네들은 양성자의 수에다가 뭘 더해? 중성자의 수를 더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6번이면 양성자 수가 6개야. 그러면서 질량수가 12가 나왔으니까 중성자 수도 6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질량수를 나타낸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 얘가 질량수가 10인데 원자량이 12면 무조건 결과적으로는 질량수랑 원자량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위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동위원소. 동위원소가 뭡니까? 같은 원소예요.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죠.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가 3개가 있어요. 이때 모든 수소는 다 원자 번호가 1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모두 다 1번인데 질량수가 1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면은 얘가 기준이야. 12짜리가. 근데 수소를 1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팔저울 위에다가 한쪽에 탄소 올려놓고 수소를 12개로 올려놔야지 균형을 이룬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12개가 맞거든? 근데 얘는 몇 개 올려놓으면 돼? 6개 올려놓으면 되지. 얘는 몇 개 올려놓으면 돼? 4개만 올려놓으면 균형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같은 수소인데 얘네들의 상대적 질량을 비교할 때 탄소라 가지고 비교를 할 거야. 근데 1짜리 수소를 쓰느냐 2짜리 수소를 쓰느냐 3짜리 수소를 쓰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감안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질량수에 해당하는 원자량이 있어요. 사실은 각각 원자량들이 있거든. 근데 그 원자량들은 그냥 질량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질량수에다가 각각 원소들의 존재 비율을 감안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내죠. 그 평균값을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위원소는 몇 종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원소 110여 가지 중에서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게 몇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원소들이 다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을 그냥 원자량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평균 원자량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 원자량은 (100분의) 각 원소의 질량수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합니다. 퍼센테이지로. 존재 비율 %로 곱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짜리가 몇 %인지 2짜리가 몇 %인지 3짜리가 몇 %인지 다 계산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되죠. 뭐. 그게 평균 원자량이지. 됐니? 그런데 이렇게 계산했던 수소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야? 1이야 1. 맞지? 그러면 얘네들의 존재 비율 중에선 누가 제일 많다라는 거야? 1짜리가 제일 많다라는 거지 뭐.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로 존재를 해야지만이 평균 원자량이 1이 나오겠죠. 얘네들이 1대 1대 1로 존재해. 33%, 33%, 33%가 존재하면은 평균값은 2가 나오겠죠. 근데 1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얘로 존재한다 이거지. 탄소도 마찬가지, 솔직히. 탄소도 기준이 되고 있지만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 원자량 계산해보면 사실 12.01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끝자리 떼버리고 12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는 것은 12짜리가 대부분이라는 거야. 맞지? 13짜리 조금 있고요. 14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정말 우연히 질소는 14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14, 원자량이 14.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도 16짜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16의 질량수랑 16의 원자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지. 그러면서 요거 보면 돼요. 요거 염소 맨날 문제 나오잖아요. 원자번호 17번 염소는요 질량수가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50대 50%, 50%가 존재한다면은 평균값 냈을 때 그 사이가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존재 비율을 살펴보면 얘가 75%, 얘가 25%예요. 그러니까 존재 비율이 결과적으로 3대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균 원자량 계산해 보면은 100분의 35짜리 곱하기 75 더하기 37짜리 곱하기 25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 값이 얼마 나와? 35.5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다른 값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질량수랑 원자량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특히나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염소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동위원소가 대부분이 아니거든요. 수소는 얘가 거의 99.9%라고 차지하면 돼.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거의 없어. 탄소도 12짜리가 98.9%예요. 나머지 질소나 산소도 14짜리, 16짜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렇게 나오는데 염소는 약간 좀 예외적으로 75% 대 25%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소수점 0.5가 나와버려요. 0.5가. 근데 이게 문제에 굉장히 잘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데 두 원소의 질량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 이만큼 차이가 나. 그런데 0.5가 붙는다. 이러면 거의 99% 존재 비율은 3대 1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문제 보면서 선생님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거의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내용이 페이지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뭐 12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자, 12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원자량을 알고 있다면은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다 더하면 되지. 맞지? 그리고 밑에 실험식량은 나중에 우리가 화학식을 할 때 실험식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자들 또는 입자들 상대적 질량을 비교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식량과 몰 중에서 몰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특별히 없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